채화영이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을 지나는 장면이 뉴스 속보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드림그룹 회장 며느리, 살인 혐의 체포. 자막이 화면 아래를 가득 채웠습니다. 수십 년간 드림그룹의 안주인으로 군림해온 여자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경찰차에 올라타는 장면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마 회장 자택 거실. 장미는 소파에 앉아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장면. 장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채화영이 잡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거실에서, 지금 맞은편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마 회장이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마 회장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긴급 임원회의 소집하게. 이강혁 실장 관련 인사들 전원 배제 처리해. 비서가 나갔습니다. 마 회장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수십 년간 채화영이 공들여 심어온 사람들이 오늘 하루 안에 뿌리째 뽑힐 것이었습니다. 마 회장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 속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장미는 마 회장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장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에 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마 회장이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봤습니다. 장미가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눈빛을 마서린에게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 회장이 자세를 고쳐 섰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서린이가 아니에요. 마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이름은 오장미예요. 서린이와 쌍둥이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제 어머니는 정숙희예요. 정숙희. 그 이름이 공기를 가르고 마 회장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마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 아래 아주 깊은 곳에서 수십 년간 눌러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아들 곁에서 떼어놓으려 했던 여자, 신분이 맞지 않는다며,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그 여자를 아들에게서 밀어낸 뒤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마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아이가 그 결과였습니다. 마 회장의 손이 창틀을 꽉 쥐었습니다. 소리 없이 떨렸습니다. 장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오복길의 핸드폰에서 복원된 영상 파일 캡처본, 블랙박스 분석 결과, 채화영이 쌍둥이 중 한 명을 가로채 마서린으로 둔갑시킨 정황 문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 마 회장이 천천히 소파로 걸어와 앉았습니다.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동안 손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실 안에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마 회장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서린이는 지금 어디 있니? 병원에 있어요.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예요. 할아버지 반드시 깨어날 거예요. 마 회장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감은 눈 아래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손녀라 믿고 끔찍이 아껴온 아이는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이 아이는 자신이 반대했던 그 관계에서 태어난 핏줄이었습니다. 채화영에게 속아온 분노보다 자신이 만들어온 것들이 이 결과를 낳았다는 자괴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마 회장이 눈을 뜨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정숙희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니?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계세요. 마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동작이었습니다. 거실의 불빛이 두 사람의 침묵을 오래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마서린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다 굳었습니다. 뇌파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이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준호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는 이미 껐습니다. 채화영의 얼굴을 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끈 다음이 더 문제였습니다. 화면이 꺼진 자리에 채화영의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끌려가면서 준호를 향해 던진 그 마지막 눈빛. 살려달라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외투도 벗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백호였습니다. 준호의 상태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백호야.
나 그 사람 끌려가는 거 보면서 아무것도 못했어. 백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계속했습니다. 채화영이 침몰하고 했을 때 믿고 싶었던 건지 확인하고 싶었던 건지 지금도 모르겠다고. 드림을 갖고 싶은 욕심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그것보다 더 강하게 자신을 붙들었던 건 다른 감정이었다고. 채화영의 말은 욕망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에 꽂힌 바늘이었습니다. 백호가 테이블 위 준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용서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손을 걷었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심의 불빛을 내려다보다 낮게 말했습니다. 근데 백호야, 내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고 싶어. 백호가 굳었습니다. 채화영이 갓난아기였던 준호를 보육원에 버리고 드림그룹 며느리가 됐다는 사실은 이제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준호의 생부는 누구인가? 채화영이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백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고 잠깐 멈췄습니다. 형, 채화영한테 기대지 마. 그 사람은 형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야. 아버지 찾고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찾아.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보며 그 말을 오래 되씹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강혁이었습니다. 본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서린 씨가 혼수 상태로 입원해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서린, 혼수 상태.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준호가 외투를 집었습니다. 병원 로비였습니다. 이강혁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마서린 씨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이강혁이 코트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준호가 그 손을 봤습니다. 그거 채화영 씨가 잡히기 전에 건넨 건가요? 이강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준호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서며 이강혁을 바라봤습니다. 마서린 씨 몇 층입니까? 이강혁이 층수를 말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강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코트 안쪽에 손을 넣은 채로. 한참을 핸드폰에 채화영 측 변호사 문자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화면을 봤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의 계산이 지금 이강혁의 손 안에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복도였습니다. 준호가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위 마서린. 의료기기에 연결된 채 움직이지 않는 몸. 저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차갑고 단단하게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채화영이 마서린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드림그룹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그 계산의 끝에 저 침대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유리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그 계산의 일부였습니다. 마서린과의 결혼, 드림그룹 장악, 채화영이 설계한 판 위에서 자신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 이 유리창 앞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유리창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병원 입구였습니다. 마 회장의 차가 멈췄습니다. 장미가 먼저 내렸습니다. 마 회장이 뒤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마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서린이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장미가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왔다는 것만으로 충분할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장미가 굳었습니다. 강준호였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얹은 채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장미가 마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마 회장은 이미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장미가 뒤따랐습니다. 발소리에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서린의 얼굴인데 마서린이 아닌 눈빛이었습니다. 준호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 회장이 준호 옆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손녀라고 믿어온 아이가 저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진짜 핏줄이. 세 사람이 나란히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마서린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담당 간호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병실 안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마서린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유리창 밖 세 사람이 동시에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열렸습니다. 의사가 세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마 회장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장미가 뒤따랐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침대 앞에 섰습니다. 마서린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천장을 향하던 시선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의료진이 물러섰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서린의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마 회장, 장미, 준호, 세 사람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흐릿하고 느렸습니다. 초점이 잡히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마서린의 눈동자가 준호에게 고정됐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 안에 담긴 것은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찾아온 것을 마침내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준호가 굳었습니다. 마서린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목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소리가 나왔습니다. 갈라지고 쉬었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려온 사람이 기다림의 끝에서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서린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보호자들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였습니다. 세 사람이 유리창 앞에 다시 섰습니다. 마 회장이 유리창 너머 마서린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불었습니다. 마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여기 있겠다. 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서린의 첫 마디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그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의 계산 안에서 움직여온 자신이 처음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장미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채화영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복도에 서 있는 준호는 채화영의 아들이 아니라 마서린을 걱정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미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로비였습니다. 이강혁이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코트 안쪽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준호는 이미 거절했습니다. 채화영의 계산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강혁은 봉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언젠가 스스로 알고 싶다고 할 때, 그때 건네도 늦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채화영의 지시가 아니라 이강혁 자신의 판단이었습니다. 봉투를 다시 코트 안에 넣었습니다. 병원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채화영 측 변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강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 불빛이 등 뒤로 멀어졌습니다. 이강혁은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채화영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